2022년 9월 6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하권을 상대로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탈환하였고 작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이번 대반격. 오늘은 이 작전이 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이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문제점. 러시아는 전쟁 초반 키이우 점령을 위한 참사 작전에 실패하고 방산비리, 부족한 군수 지원 능력, 미흡한 전수 체계와 지휘부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속전속결 전략에서 장기전 전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과 징집령을 통해 대규모 군대를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시켜 육성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이 정찰 지원마저 우크라이나를 돕게 되자 정보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서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공세 및 반격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장작전.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자 우크라이나는 남부전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를 공격하였고, 헤르손 지역의 마을지대를 점령하며 남부 대공세에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9월 헤르손 지역의 완전 합병을 앞두고 있었고, 헤르손 지역이 크림반도로 향하는 급소한 강을 끼고 있는 전략적 유충지였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완전 합병과 물 보급을 막고자 헤르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위장작전임을 의심하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을 탈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선언했었고, 이런 식의 정보 흘리기는 대표적인 연막작전을 위한 과정으로 러시아는 의심했으나 이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정보전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함정을 의심했지만 헤르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헤르손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되면 크림반도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은 모두 물보조기에 시달리게 되고 마리우폴로 진군하여 남부군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러시아군은 동부전선 병력을 남부전선을 보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역이용해 약해진 동부전선의 방어선을 뚫고 하르키우주 탈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 개시. 2022년 9월 6일 러시아군은 허를 찔려 기계화된 우크라이나군의 급속 진격을 막지 못해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한 채 후퇴했습니다. 또한 동부전선 보급기지 역할을 하던 이지움을 단 4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난 양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하였고, 많은 수의 러시아군이 후퇴, 항복, 포위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러시아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연합군은 무력화되었고, 단 1주 만의 작전에서 러시아가 6개월 동안 점령한 지역을 거의 다 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멈추지 않고 점령기와 해방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을 작전을 확대하여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동부전선을 보내둔 대부분의 병력이 와해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위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전선 붕괴는 남부전선의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쪽의 다리를 모두 파괴해 두었기에 러시아군은 가뜩이나 동부전선의 병력이 이동하여 인구수도 많아 보급 소진 속도가 빠른데 보급로마저 막혔기에 보급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러한 러시아군을 아사시키고자 전선을 천천히 밀고 나가는 식의 전술과 방어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줄이면서 러시아 군의 출혈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 군은 강을 뒤에 두고 아픈 우크라이나 군과 대치 중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이기에 후퇴는 불가한데, 포위망을 뚫어내 공격하기엔 보급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마저도 불가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지원한 무기로 후방 크림반도 또한 폭격 중이기에 후방 보급기지 또한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의 보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의 동부전선은 붕괴했고 남부전선은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사생결단. 우크라이나 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편지와 무기체계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기존의 사단 편지를 뜯어고쳐 나토 교관들이 훈련해준 기계화 사단 편지를 전시 중에 받아들이고,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되지 않는 서방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전시 중에 훈련했습니다. 무기와 편제를 준비한 뒤 소련이 고안에는 재파 전술을 준비하며 끝없이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재파 전술이란 다수의 병과로 구성된 공격제들을 나눠 계획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공격하는 전술, 방어선을 뚫는 소련식 전술입니다. 재파 전술은 만약 조금이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집중포화로 인해 큰 피해를 보거나 병목 형상이 일어나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이후 제대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각계격파를 당한다던가 등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대신 엄청난 리스크 또한 상존하는 전술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줄이려면 고도의 훈련과 엄청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전시 중에 편제와 무기를 바꾸며 재파 전술에 대한 준비를 무려 전시 중에 했습니다. 작전 구상 과정.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 영국과 함께 워게임을 돌렸습니다. 초기 구상은 헤르손 공세였다고 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큰 한방이 필요하다고 군부에 요청했고 헤르손 지역이 아닌 동부전선에 대한 워게임을 진행해 보았는데 훨씬 더 승산이 보이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후 큰 한방 재파 전술을 준비했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치밀한 보급 물자 리스트를 작성한 뒤 미국과 영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는 웬만한 국가의 총생산력을 집중해야 맞출 수 있는 물자양인데 영국과 미국은 시간 내에 맞춰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9월 6일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시작했고 전쟁의 판도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180도 뒤바뀌었고 러시아군은 아직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